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9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일단 보시는 화면이 주간 차트, 이쪽이 월간 차트, 일간 차트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때 다행히도 시장 상황이, 글로벌 시황이 좀 괜찮았습니다. 괜찮았고, 그래서 이제 추석이 끝난 오늘 다행히도 이렇게 큰 탈 없이 이렇게 이어가는 모습에 좀 안도가 좀 있었고요. 그럼에도 이 과거에 우리 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었던 이런 이 기억이 쉽게 지워지지가 않다 보니 지금 상승하고 있는 지수가 뭔가 좀 위태해 보인다거나 뭔가 좀 올라가지만 꾸역꾸역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뭐 이런 느낌들을 받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분명히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일간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일간 차트를 보면 그날이라고 했던 그날이라고 이 언저리 때 생각했던 구간 이후로 꾸준히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코스피 역시도. 그 다음에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 역시도 그날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근에서부터 꾸역꾸역 이제 계속 좀 올라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올라가는 모습이긴 한데, 그럼에도 이 기억들 때문에 뭔가 자꾸 이렇게 좀 불안한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거는 같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그런 심리적인 어떤 요인들을 조금 이제 걷어내고,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수급이겠죠. 근데 그 수급 중에서 외국인들의 비차익 거래, 이 비차익 매수를 좀 봐야 될 것이고요. 근데 다행히도 오늘 막판에 비차익 매수가 훅 들어와주는 모습이 좀 보였고요. 그리고 연기금의 어떤 매수도 계속 봐줘야 되는데요. 연기금의 매수가 지금 누계로 좀 보면 한 6조 9천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그냥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왜냐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보면 한 7조 정도면 외국인들이 국내 코스피에 대한 어떤 매수세가 이제 거의 꽉 차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금 줄여서 한번 봐볼게요. 저도 보면 앞으로 지수가 좀 상승하려면 뭐 외부의 어떤 요인들이 있겠죠. 어떤 요인들, 뭐 어떤 글로벌 어떤 시황이 있을 수 있고, 국내 어떤 기업들의 어떤 실적들이 있겠죠. 이런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외국인과 어떤 연기금의 어떤 매수세의 연속성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인들은 일단 모르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들의 어떤 매수 방향을 보고 시장을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연기금의 매수의 어떤 그 양은 이제 제법 많이 찰 대로 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매우 중요해지는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그냥 기술적으로 이제 수급과 어떤 기술적인 어떤 내용으로 보면 지금 이 하락분의 한 50% 정도까지 코스피가 올라온 마당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여기까지도 올 수 있다라고 봐요. 이 언저리까지도 올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더디고 비차익 거래만 조금씩 들어온다면 조정을 받기에 지금이 뭐 가능한 어떤 구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에서 이만큼 연기금의 힘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기금의 힘으로 올라왔고,
아주 작게나마 비차익 거래의 어떤 매수세의 힘으로 좀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가기 위해서는 연기금의 힘도 필요하고 외국인도 힘도 필요할 텐데, 일단 외국인은 아직은 크게 방향성을 잡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연기금이 더 올려줄 수 있느냐인데, 좀 힘이 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신경 쓰이는, 힘이 조금 빠질 수 있는 뭐 이런 생각은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내 시장은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요. 우리가 쉬고 있을 때 보면 S&P 500 같은 경우가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신기했던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일단 신고가를 내긴 했어요. 신고가를 냈는데 이것이 무섭지 않게 계속 좀 치고 갔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이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만 좀 얘기해 보면, 이 구간에 있는 갭이 발생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갭 구간을 해치지 않는다면 조금 긍정적으로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갭을 깨고 내려온다면 시장은 조금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다. S&P 500 같은 경우도 이 전고점을 넘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 조정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나왔던 좋은, 그러니까 추석 연휴 기간에 나왔던 어떤 좋은 뉴스를 떠나서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일단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러한 어떤 목표치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석 때 들려왔던 좀 좋은 뉴스는, 우리가 이제 가장 우리 시장에 민감했던 게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무역 관련한. 근데 다행히도 10월 1일에 관세 25%에서 30%로 상향 조치를 하기로 했던 이 부분을 2주 정도 연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중국 역시도 대두를 또 500만 톤을 이제 수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가 1년 연기도 하고, 뭐 아무튼 조금씩 이렇게 좁혀 들어가는 이런 느낌은 나오는데요. 누가 알겠습니까? 이 무역 분쟁에 관련한 이런 이슈들을. 그래서 상당히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도 이게 좋은 내용도 있지만, 이런 내용이 언제든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경계도 늦추기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22에서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17일 날 열리는 FOMC의 어떤 파월이 시장의 기대치 정도만 좀 이야기를 해준다면 시장은 뭐 괜찮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 기대치 이하로 뭐 좀 발언이 나온다면 그 기대치라는 것을 시장이 사실은 또 어떻게 평가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까지 보고 나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깝게는 17일 날 열리는 FOMC의 어떤 이벤트가 상당히 중요해졌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22의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가 긍정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방향을 좀 잡는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그러니까 유럽의 양적 완화라는 것 약간 좀 애매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좀 애매한 느낌도 있었지만, 아무튼 유로화가 강세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에너지가 좀 생긴 것이고, 달러가 약세로 오히려 상대적으로 약세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환율은 강세, 즉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환율을 좀 보면 환율이 금세에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언저리에서
쑥 이만큼 벌써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생각할 때 여기를 깬다면 일단 여기가 좀 탄탄한 어떤 지지 역할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뭐 반등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락할 정도로. 근데 다행히도 깨고 내려갔고, 뭐 일시에 이렇게 좀 많이 하락하면 뭐 언젠가는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반등 되돌림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환율이 꺾일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이 나왔다라고, 그러니까 좀 받아들였습니다. 일단은 유럽의 어떤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에는 환율이 강세가 되는 이런 현상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매우 긍정적인 어떤 이슈로 봤고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회원분들도 이제 양적 완화를 좀 여쭤보시는데요. 그냥 시중에 돈을 푼다라고는 알고는 있으신 거겠죠. 근데 이거를 사실 좀 나중에 깊게 이렇게 대차 대조표를 이렇게 그려서 뭐 여기 뭐 양적 완화로 돈이 플러스 되고 또 여기 부채가 또 플러스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한번 좀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좀 단순하게 좀 이야기해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양적 완화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한다라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중앙은행이 화폐를 만약에 100원 정도를 발행했다고 하면 중앙은행이 화폐를 100원 정도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이 돈으로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사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중간에 시중은행을 통해서 매수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거겠죠. 시중에서 정부 국채를 대신 사는 거예요. 시중은행을 통해서 정부 국채를 이 100원어치 산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이 시중은행에 그러니까 정부 국채는 이 100원이 감소하는 것이고, 그렇죠? 감소하는 것이고, 대신에 이 현금 100원은 시중에 남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자금을 증가하는 이런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우리 시장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좀 많이 했으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국도 경기가 나쁜 상황이거든요. 그죠? 좋은 상황이 결코 아니잖아요. 근데 대신에 정부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추경이라든지 적자 예산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론이 상당히 좀 이상하게 좀 반응을 하는 부분을 좀 보거든요. 사실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그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하고 또 동시에 국채를 사들이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 뭐 유럽 엄청나게 지금 현재 돈을 풀고 있는데요. 그리고 금리도 파격적으로 이제 좀 낮추는 이런 과정인데, 한국 언론들은 이런 쪽의 이야기를, 이 세계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 빚이 얼마가 늘었다느니 뭐 뭐라고 하나요? 추경이라든지 뭐 이런 게 조금 이상하게 가는 것 같거든요. 지금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언론 쪽에서는. 저는 좀 강력하게 했으면 하는 시각이 좀 있습니다. 있고, 일단 왜 여기까지 갑자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TV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방송을 하는, 이렇게 주식 방송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견해를 혹은 취향을 이야기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뭐 선후배들이라든지 현장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가 그거죠. 이제 돈이 많은 쪽이, 투자를 많이 하는 쪽이 젊은 층보다는 나이가 있는 층이고, 그쪽이 보수 쪽이 많기 때문에 내 성향이 보수 쪽이 아니어서 그쪽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면 고객이 떠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거를 좀 이렇게 좀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유가 관련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그, 토요일이었죠. 9월 14일 날, 사우디의 어떤 원유 탈항 설비, 그리고 유전이 예멘 후티 반군의 어떤 드론 공격을 받은 것인데, 이게 뉴스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뉴스, 제가 한 20년 전, 그 이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원유 쪽은 항상 음모론이 있었고, 이쪽을 예측하거나 단기적인 어떤 시황으로 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항상 저도 이렇게 교육을 받은 것 같기도 한데요. 뭐 10년 전, 20년 전에도 항상 유가는 바닥일 것이다. 더 이상 팔 데가 없다. 뭐 나올 게 없다. 얼마나 비축돼 있는지 알 수도 없다. 뭐 그쵸. 대신에 얼마를 벌었는지는 알겠는데 쟤네들이 얼마를 숨겨놓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공급 조절하는지를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어려운 쪽이었고, 저 역시도 원유 쪽은 아예 건들지도 않는 쪽이긴 하거든요. 근데 엊그제 나왔던 이 뉴스는 이 일시적인 어떤 공급 중단된 물량 자체가 워낙 큽니다. 세계 원유 수요의 한 5%를 초과하는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랑 미국이,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고를 좀 이제 대응할 것이고, 재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전략적 비축유라는 것을 대응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질문도 있고 했는데, 매수해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을 좀 들었습니다. 일단은. 근데 저는 일단 이쪽은 모릅니다. 원유 쪽은 모르겠고,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해요. 근데 다만, 하나 보는 지표는 있어요. 수요와 공급 지표이겠죠. 좀 봐볼까요? 일단은 이전 거를 좀 보면, 가장 첫 번째 이제 보는 게, 원유의 어떤 공급과 수요 양이겠죠. 그렇죠?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뭐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를 것이고, 뭐 이런 것인데, 근데 이것을 단순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래프로만 보기에는 조금의 어떤 오해들이나 한계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좀 봅니다. 뭐냐면 증가율을 좀 자세히 봅니다. 증가율. 저는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수요를 예측해서, 이쪽 원유를 공급하는 쪽에서 수요를 예측해서 조금 후행적으로 혹은 거의 동시적으로 공급 증가율을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 증가율이 많을 때, 그 우상향할 때, 그러면 얼핏 생각해 보면 공급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보다 너무 많이 넘어서면 좀 좋지는 않겠지만, 그 방향성을 볼 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서 공급의 증가를 시킨다라는 것은 원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봐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좀 보면
2016년을 요 색깔이죠. 요 색깔이 증가율이 이렇게 높죠. 이렇게 높다가 공급 증가율이 이렇게 좀 빠집니다. 저는 요것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공급 증가율이 빠진다라는 것은 수요가 빠진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이 수요 증가율을 공급 증가율이 치고 나가버리면 좀 조정이 오더라고요. 여기서 공급 증가율이 다시 또 빠지고 여기에서 다시 수요 증가율이 올라가면 공급 증가율이 또 따라 올라가는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데, 일단 올해까지는 공급 증가율이 바닥을 찍을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었어요. 올해까지는.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19년은 공급 증가율이 하락할 것으로 일단 봤습니다. 많은 어떤 데이터들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그것이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엊그제 나왔던 어떤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 어떤 리스크에 의해서 일시적인 어떤 공급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수요 증가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있겠지만 저는 조금 투기적인 어떤 아주 손이 빠른 선물 쪽의 매매자가 아니라면 권할 자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이쪽은 너무 어렵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투기적이고 전혀 공개되어 있는, 그러니까 재고를 알 수가 없으니 뭐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일단 재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회사가 얼마나 벌어들이고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재고를 알아야지만 뭐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아람코가 이제 상장된다고 하는데, 상장되면 뭐 좀 재고가 어느 정도 수치를 공개할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는 알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후행적으로만 원유의 수급 전망 이런 것들을 좀 보는 정도였지, 이것을 예측해서 실전 매매를 한다는 것은 좀 위험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느낌을 보면 그래프를 좀 볼까요? 아이고, 그래프를 좀 보면 월간 차트를 좀 보면 거의 비슷한 모습이에요. 사실 원유가 이 언저리부터 해서 슬금슬금 이렇게 갔죠. 이때가 공급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을 앞질렀을 때였고요. 근데 이 구간에 너무 앞질렀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는 이런 구간이고, 그것이 2019년도에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걸로, 이 이야기로 뭐 트레이딩을 하시지 말고요. 이건 특히 월간 차트입니다. 일시적인 어떤 수요, 그러니까 공급의 어떤 감소로 유가가 상승한다면, 제가 만약에 선물 옵션을 한다면 저는 일정 구간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매도가 더 하방으로 본다라는 거겠죠. 상방보다. 뭐 그런 건데요. 근데 일단은 저는 상상만 한 것이고 실제 매매는 하지 않으니까요. 원유는 뭐 아무튼 그런 모습으로 보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수요가 그렇게 확 증가될 이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공급 증가율이 뭐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원유 가격이 뭐 그렇게 뭐 증가하거나 이러진 않을 수 있는데, 다만 우리 그 국내 정유사들도 그렇고 아시아권의 정제 마진은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7월 정도였습니다. 7월 정도부터 정제 마진이 좀 좋아진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뭐 S-오일이라고 하면 7월 정도부터 사실 좀 증가가 가격 상승이 좀 나왔죠. S-오일이. 하지만 매매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저는 역시 너무 어려운, 왜냐면 공급 증가율과 어떤 정제 마진에 꼭 반드시 일치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항상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의 관점이라면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어려운
쪽이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어서 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일단 저희는 이번 연도까지는 보수적으로 보는 것을 권합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시장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을 결정지으는 애들이 뭐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유럽도 있을 것인데 얘네들 다 돈을 풀고 양적 완화에 준하는 어떤 시장을 좀 이렇게 끌어당기려는 어떤 노력들을 확실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장도 같이 맞춰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세가 조금 부드러워지는 이런 느낌, 그리고 유럽은 양적 완화, 금리 인하가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네가 강세가 좀 나오고, 오히려 미국은 그로 인해서 약세, 우리 시장은 강세의 모습이 나와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의 요인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 시장의 최근의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과 특히 연기금, 얘네가 주인공이었는데 이 연기금의 매수 비중이 거의 다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얘네들의 힘을 내주지 않으면 우리 시장이 좀 힘이 약하거나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도 조금 치고 나가준다면 우리 지수가 조금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일단은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이번에 이제 FOMC의 이벤트에 달린 것이겠죠. 이벤트의 어떤 단기적인 어떠한 좀 상방 하방의 어떤 방향성이 조금 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아마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확 달라지진 않을 수도 있겠다. 조금 이제 FOMC를 관망하는 이런 자세들이 한 2, 3일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좀 주저리 했는데요. 일단 우리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계속 하락하는 와중에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불안함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이 좀 해소되려면 실적들도 잘 나오고 경제 지표들도 좀 잘 나오고 하면 좀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는 매수 매도 어떤 방향성보다는 관망하는 쪽으로 좀 방향성을 잡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